AI 혁신을 이끄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회복 탄력성, 적응력, 빠른 학습력, 창의성, 그리고 AI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라고요. 코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코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AI 시대에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다룰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포드의 교육이 흥미로워지는데요. 세계적인 AI 연구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이 오히려 인문학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탠퍼드가 왜 AI 시대에 인문학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가 AI 시대의 인문학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의 AI 교육은 AI 사용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술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편향과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인간은 이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지까지 묻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AI 시대 인문학의 필요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더 밀크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탠퍼드가 만든 AI 수업이 미국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스탠퍼드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구글과 함께 만든 AI 커리큘럼이 미국 뉴저지주 뉴요크의 노스타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부유한 사립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40%가 넘는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22개 주 103개 학교 2612명의 고등학생이 이 과정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AI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데 핵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AI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AI의 작동 원리뿐 아니라 데이터 편향성, AI 학습 뒤에 있는 노동 구조, 기술 거버넌스, 민주적 참여 문제까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AI를 더 빠르게 쓰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AI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 이 기술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이 기술 사용법에 멈추지 않고 중심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스탠퍼드가 말하는 AI 시대의 인문학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의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탠퍼드가 AI 시대에 중요하게 보는 5가지 인문학적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인간 중심에서 보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놓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인간 경험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토론과 글쓰기로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인간 중심에서 보는 힘입니다. AI가 더 빨라질수록 그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스탠퍼드에는 HA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Human Centered AI. 우리말로 하면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이름부터 방향이 분명한데요. 그냥 AI 연구소가 아니라 AI를 인간의 삶과 연결해서 보겠다는 뜻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이끄는 대표 인물 중 한 명은 페이페이 리입니다. AI 이미지 인식 분야에 큰 영향을 준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스탠퍼드는 이 연구소를 기술자만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존 에체멘디입니다. 스탠퍼드 전 학장이자 철학자인 인물입니다. 그는 논리학과 언어 철학을 오래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조합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는 AI를 성능 경쟁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AI가 사람의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면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시도하고 판단해보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I가 교육을 도와주면 학생은 더 빠르게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답을 너무 쉽게 받다 보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의 성능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이 실제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문학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부르는지 묻게 하죠. 역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가 어떤 혼란과 적응을 겪었는지 보여줍니다. 문학은 사람이 왜 편리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AI 시대 인문학의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더 넓은 시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놓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힘입니다. AI가 나를 돕는 것과 은근히 유도하는 것, 그 경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요즘 AI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을 고쳐주고 회의를 정리해주죠. 그리고 일정을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AI 어시스턴트가 대신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AI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내 선택을 은근히 유도하는 것은 어디서 달라질까요? AI가 나를 잘 이해하는 것과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아이어슨 게이브리얼이라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철학과 정치 이론, AI 윤리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현실적인데요. AI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AI가 사람의 친구처럼 행동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AI가 인간 대신 일을 처리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연구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은 철학 강의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AI 제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AI가 조언을 줄 때 그 조언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지, AI가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관계를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대신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AI가 나에게 맞춤형 답을 줄 때 그 맞춤은 도움일지 조종일지, 이런 질문은 기술 설계와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개인화될수록 이 문제들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첨단 AI 기업 안에서도 철학자와 윤리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인문학의 현실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AI가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기술과 인간 경험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한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AI가 사용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객관적인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한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같은 병이 있어도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 이유, 병원 접근성,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적게 나온 겁니다. AI는 이것을 덜 아픈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데이터상으로는 덜 아픈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이 사례는 2019년 사이언스지에 실리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I가 계산을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인간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비가 적다는 것은 덜 아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받을 기회가 적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같은 숫자라도 그 뒤에 놓인 삶을 보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것이 AI 시대의 인문학이 필요한 매우 현실적인 이유라고 보는데요. AI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삶에서 나온 것인지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감각인데요. 사람이 왜 병원에 가지 못했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왜 제도 밖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술은 정확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 맥락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AI는 더 신뢰받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론과 글쓰기로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스탠퍼드에는 SL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인문학 교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고전, 철학, 문학, 예술을 통합적으로 공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인데요.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반론을 듣고 다시 고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로 꺼내거나 글로 쓰면 막히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이어지는지 끊기는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토론을 하면 내가 너무 쉽게 믿고 있던 전제가 흔들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은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시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스탠퍼드의 제러미 어틀리 교수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AI에게 한 번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받은 뒤 다시 묻고 피드백을 주고 다른 관점을 요구했습니다. AI를 검색창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확장해가는 상대처럼 다뤘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듯이 AI의 답을 넣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고쳐 쓰듯이 AI의 답을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AI가 만들어준 답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실력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답을 검토하고 의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바꿀 때 비로소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스탠퍼드가 인문학을 특히 토론과 글쓰기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책을 많이 읽는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꺼내고 검증하고 다시 세우는 훈련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죠. AI가 만든 문장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장을 자기 판단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만드는 힘입니다. 질문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영어 question, 라틴어 quaerere에서 왔습니다. 찾다, 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질문은 그래서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찾을지 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AI가 빠르게 답을 내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까지 대신 정해주지는 못하죠. 처음에 이야기한 스탠퍼드의 고등학생 AI 커리큘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수업이 정말 가르치려고 한 것은 AI 사용법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누구를 누락하는지 보는 법, 기술 뒤에 어떤 노동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법, AI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이끌고 가는지 묻는 법, 이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답보다 질문을 먼저 가르친 것입니다. AI 시대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데요. 같은 AI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 요약을 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요약이 놓친 관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은 AI를 통해서 보고서를 빨리 쓰지만 보고서의 전제가 무엇인지, 누구의 입장이 빠져 있는지,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보고 세상을 넓게 보고 자기 생각을 자주 의심해보고 자기 언어로 글과 말로 만든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철학은 당연한 말을 다시 의심하게 하고 역사는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이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오래된 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수준과 깊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이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탠퍼드는 AI 시대에 인문학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AI가 많은 답을 만들어낼수록 사람에게는 그 답을 해석할 힘이 필요합니다. AI가 더 많은 선택지를 보여줄수록 사람에게는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AI가 일상에 더 많은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사람에게는 기술이 놓치는 인간의 맥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AI 시대에 뒤떨어질 공부가 아니라 기술이 빨라질수록 더 현실적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만든 결과를 인간의 삶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귀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탠퍼드가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AI 시대의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인문학의 한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